이런 요인들이 삼성전자의 재무적 성과를 설명하는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나? 이건 헛소리다. 회사 돈을 86억을 냈는데 정준영 부장판사가 최대한으로 배려해준 판결이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김혜승 논설위원입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8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실형 2년 6개월, 2018년 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여 만에 재구속된 것입니다. 삼성과 재계 그리고 보수 언론은 재판 결과에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종 선고 전까지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재판부가 이른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봐줄 것 같은 냄새를 흠씬 풍겼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란 반응입니다. 재벌 총수 봐주기로 일관했던 법원의 관행에 비춰서 이번 재판이 진일보한 판결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만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돈을 86억을 냈는데 어떻게 박근혜 사면 2년 6개월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사면 없어. 30년, 40년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애초 이 부회장의 검찰 구형은 징역 9년이었습니다. 뇌물액이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가 양형입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는 2년 6개월이니까 법정 구속은 했지만 형량은 양형 기준 이상으로 대폭 깎아준 것이죠. 재판부는 이른바 장량 감경을 했습니다. 재판부 재량으로 감형해 준 것이죠. 현직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여전히 재벌 봐주기 판결, 미흡한 처벌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년 6개월 선고했는데 2년 6개월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 한 1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네. 형량의 3분의 2를 수용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8개월만 더 수용하게 되면 올 추석이나 늦어도 올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법정 구속한 것 때문에 되게 세게 판결한 것 같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게 올해 안에 최대한으로 배려해준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다른 언론 보도들을 한번 볼까요? 매우 익숙한 논조와 주장들입니다. 재벌 총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경영위기를 낳고 그게 곧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때리기라는 주장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매우 시대착오적인 기업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언론들은 총수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무소불위 재벌 총수 체제가 낳은 큰 해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재벌 총수가 경영권을 대물림하려고 뇌물을 준 개인 범죄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 자금을 갖다 쓴 것이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백혈병 사건처럼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다 빚어진 불법도 아닙니다. 재벌 총수 개인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 추구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 실질적인 피해자는 회사 돈을 횡령당한 삼성, 또 그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임직원과 주주들이죠. 그러나 오너 경영인들이 이런 무소불위의 영향을 행사하는 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수의 부재가 기업 경영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삼성 쪽은 이 부회장 판결 이후 당장 신사업 투자나 M&A 등에서 경영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가 이렇게 구속될 때마다 위기론이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재미있는 실증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상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경제가 휘청휘청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적어도 경제는 아니더라도 뭐 해당 기업의 성과가 뭐 굉장히 악화된다, 엄살 같은 주장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이건희 회장의 구속, 이제 김영철 변호사 엑스파일부터 시작해서 뭐 조준웅 특검, 그 다음에 재판받고 결국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는데, 그 여러 가지 고비고비마다 이런 요인들이 기존 요인 외에 삼성전자의 재무적 성과를 설명하는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나, 이런 거를 살펴봤는데, 구속 여부 또는 회장의 사법 처리 여부를 설명하는 변수를 추가로 넣더라도 그 변수는 기존에 있는 표준적인 설명 변수 외에 아무런 추가적인 설명력이 없었다. 즉 재벌 총수의 구속이 삼성전자라는 중요한 핵심 계열 기업의 경영 성과를 굉장히 악화시킨다. 이런 주장은 팩트가 아니다. 제 1감은 이건 헛소리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1차 구속된 2017년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오히려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의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 조정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고심 끝에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국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총론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재판은 그 강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정농단 뇌물재판을 통해 법원은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존재를 인정했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 것은 승계 작업이 벌어진 세부적인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것이죠.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프로젝트 G 계획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식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춰서 결국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부풀려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재판 역시 이 부회장한테는 녹록치 않습니다. 뇌물재판에서 대법원이 이미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부정통탁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관련자들 수명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고요. 물론 이 부회장 쪽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합병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삼성바이오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 의혹, 인위적인 주가관리,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지겠죠.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잠정 연기된 상태인데요. 국정농단 뇌물재판이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불법 승계 사건은 그 내용이 더 복잡하고 이 부회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은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주변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선고가 벌써 4번째고 사법 리스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어서 커다란 동요가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총수 리스크를 겪으면서 일종의 맷집이 생겼다는 거죠. 재벌 총수들이 불법 행위로 구속 수감되면 곧이어 뒤따르는 게 이른바 옥중 경영입니다.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던 2017년에도 옥중 경영을 통해 해외 투자 등 굵직한 경영 현안들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난관이 조금 많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외부 접견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당장 이 부회장은 재수감 직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강화된 방역 기준에 따라 4주간 의무적으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방역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변호인은 물론 회사 임원진과 가족들 면회에도 적잖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옥중 경영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관행이죠. 부패 혐의로 구속된 경영자를 당장 내쫓지 않고 교도소 면회까지 해가면서 경영권을 위임하는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재벌총수 1인 체제에서 총수 없인 굵직한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시로 구속된 총수에 보고하고 또 지시도 받는 관행이 생긴 거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수감됐을 때는 500여일 동안 무려 1600차례나 변호사 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황제 접견이다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죠. 구속된 총수 접견을 전담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문제가 돼서 대한변협으로부터 집단 징계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의 또 다른 난제는 취업 제한 규정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형이 확정돼서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이 부회장은 당장 1년 6개월의 잔여 형기 동안 삼성전자 경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내년 7월 이후에도 향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옥중 경영도 원칙적으로는 범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최태원 SK 회장은 무보수로 일했다는 점을 들어 취업 제한 규정을 비껴간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모든 계열사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집행유예 기간과 이후 2년간 모두 7년 동안 한화에서 아무 지책도 맞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다음 달 18일이면 그 취업 제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준법 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 선고 이후 21일이죠.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다음 주엔 7개 삼성 계열사 CEO 회의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제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사실 준감이의 운명은 이 부회장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1일 준법감시위를 찾았다고 합니다. 준감이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던 때죠. 그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겠죠. 물론 준감이가 결국 재판에서 별 효험을 보지 못했으니 과거 이건희 회장 시절 비슷한 취지로 만들었던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삼지모처럼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용도 폐기하는 건 힘들 겁니다.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회장이 남은 사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준감이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준감이에 영향이 미치는 계열사도 확대하고 권한도 더 강화하는 것이죠. 이번 판결로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와 지배구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준법감시위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 이상 앞으로 조직을 잘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외부 감사 조직 등 법률상 조직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 요청으로 준감이 활동을 평가했던 홍순탁 회계사는 준감이는 일시적인 외부 조직 형태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사회의 감사위원회 등 상설적인 준법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삼성이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이사회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체제로 탈바꿈하자는 거죠. 너무 비현실적일까요?
지금까지 총수 일가의 경영 관행에 비춰보면 아주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자식한테는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회장이 어떤 빅픽처를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